롤렉스의 이 컬렉션을 준비하는데 너무 쉬웠어요. 스터디를 할 필요가 없이 그냥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오메가는 문서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어떤 모델들을 말하는 것조차 일반 소비자는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건 누가 봐도 오메가가 불리한 항목인데요. 이 항목들 제로님이 정한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현행 기준으로 보면 오메가 스틸 모델들은 신품으로 20%에서 30% 정도 감가가 있고요. 비인기 모델 같은 경우는 40%에서 50%까지도 종종 볼 수 있어요. 반대로 스누피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현행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매장가 대비 최소 50% 이상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 단종된 구형 스누피들은 매장가 대비 몇 배 이상 프리미엄이 붙은 상황이에요. 그 외에도 알라스카 프로젝트, 울트라맨 같은 한정판 모델들도 여전히 컬렉터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높아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또 모든 한정판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도쿄 2020 한정판이나 007 한정판은 중고시장에서 매장가 대비 한 20-30% 정도 저렴하게 거래되기도 하거든요. 즉 스타 모델은 몇 개 있지만 대다수는 감가가 큰 브랜드이다. 그래서 전 6점 주겠습니다. 6점이면 너무 후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찾는 문어치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 방어가 되고, 현행 중에서는 프리미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브랜드들도 많다는 거를 고려를 하면 저는 6점 정도가 딱 적당하다고 봅니다. 네, 저도 좀 동의하는 바가 많고요. 제가 시계업계에 있으면서 종종 봐왔던 것 중에 좀 아쉬운 거는 오메가가 패밀리 세일을 좀 했었어요. 패밀리 세일을 하면서 많게는 60에서 70% 정도 할인을 했었고,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안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시장에 더 싼 시계가 많이 풀리고 그걸로 인해서 가격을 좀 감가시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셨던 이제 오메가의 스누피라든지 울트라맨이라든지 너무 좋죠. 근데 몇 개인가요? 네, 그렇죠. 일단 말씀을 드릴 거긴 한데, 이제 저희 롤렉스는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오메가는 가격 유지 부분에 있어서 저는 5점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롤렉스에 대해서 너무 자신 있습니다. 또 이것도 일단 10점 주고 시작할 건데요. 네. 네, 뭐 압도적이죠. 네, 롤렉스보다 가격 유지가 잘 되는 브랜드가 있을까? 가격 유지하면 롤렉스, 또 롤렉스 하면 가격 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원히 우상향하는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대부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 이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브랜드가 또 아닐까 싶고요. 사실 롤렉스는 이제 와치 차트에 따르면 2차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리테일가 평균 대비 15%가 높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냥 리테일가보다 더 비싼 시계인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노라 하는 하이엔드 럭셔리 브랜드들, 파텍 필립, 오데마 피게, 이런 것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비교가 불가한 격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롤렉스는 모든 분들이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 10점 강력하게 받고 가겠습니다. 롤렉스 프리미엄 한번 노려보겠다고 줄 서는 분들이 많았던 만큼 가격 유지 면에서는 롤렉스가 뭐 왕이라고 할 수 있죠. 현행 모델 중 프리미엄 붙는 경우들도 많고, 빈티지 모델 중에서는 몇 억에 낙찰되는 거는 매년 있는 일이고, 지금도 현행의 르망 100주년 기념 데이토나 같은 모델들은 매장가 대비 몇 배 비싸게 거래되고 있죠. 연간 최소 120만 개를 생산하는 브랜드가 이렇게 많은 모델들의 가치를 유지하고 심지어 프리미엄까지 형성시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점수를 9점을 줄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9점을? 이유가, 첫째, 롤렉스도 비인기 모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표적으로 데이저스트 콤비, 그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스무즈 베젤의 주블리 브레이슬릿 조합. 제가 알기로는 이건 다 마이너스 프리미엄이고, 실제로 이런 모델들은 좋아서 사기보다는 구매 이력 쌓으려고 구입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이유는 독립 브랜드 중에서도 프리미엄이 훨씬 큰 브랜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폴주른이나 렉셀 엑스피 같은 경우 적게는 수십 %, 많게는 10배 이상 프리미엄이 붙기도 하죠. 그래서 롤렉스가 대단하긴 하지만 9점이 저는 합리적인 평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오메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직접 경험한 걸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첫 구매 고객들이 응대하는 거를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나 같아도 사야겠다 할 정도로 응대가 좋더라고요.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기존 고객 중 많이 구매하신 분들께는 재고가 있으면 책을 선물하거나 뭐 행사 초대도 해주기도 하고요. 물론 롤렉스처럼 눈 감고도 제품을 팔 수 있는 브랜드였으면 응대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8점을 주겠습니다. 저도 매장 경험이라는 그 항목을 넣어주셨을 때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첫 인상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매장에서 좋은 경험을 주면 그 브랜드에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되고 브랜드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서 고객 응대에 대한 매뉴얼이라든지 뭐 다양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는 거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오메가도 저도 특별히 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저도 경험을 해봤을 때 너무나 좋은 응대와 서비스들에 대한 설명 전반적으로 좋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메가 9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부분이 아쉬울까가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점은 아닌 것 같다. 뭔가 근거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도 9점을 주는 걸로. 일단 롤렉스에 대한 매장 경험. 요즘에 한국은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인터넷 예약을 해야지만 롤렉스 매장에 방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뭐 당연히 그냥 매장에 가서 제품 구경만 하는 거는 가능은 한데 입체적인 상담은 좀 힘든 것 같고 구매는 못하고 제품들 몇 개 구경만 할 수 있는 정도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많이 아쉽지 않나. 그리고 매장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뭐 서브마리너 있어요, 데이토나 있어요 이러고 가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롤렉스 직원들도 좀 대변을 조금 해주면 피로도가 쌓이다 보니까 진심을 우러담은 마음에서 나오는 응대가 좀 힘들 수도 있고 리셀러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런 리셀러들이 이제 그들을 피곤하게 하다 보니 럭셔리 롤렉스 이미지에 걸맞는 충분한 응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롤렉스의 매장 경험 3점 주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해본 것들과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국내 롤렉스 매장 경험은 모든 시계 브랜드를 통틀어서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장에 들어가서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 직원들이 짜증내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제가 차고 있는 GMT 마스터 화이트 골드도 감가가 꽤 심한 모델인데 당시 매장에 가서 이건 어떻게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귀찮다는 식으로 예약하시거나 그냥 가끔 들러보세요 정도로 대답하더라고요. 물론 제품에 대한 잘 아는 직원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모델명만 외우고 되팔이 구별법만 배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시계에 대한 열정이나 지식이 부족하다는 느낌은 많이 받았어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하루에 수십 명씩 들어와서 썸마 있나요? 펩시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루 종일 받으면 짜증날 수 있겠죠.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고객 입장에서는 이런 응대가 최악의 경험일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기분 나빠서 다시는 안 간다라는 분들도 계시고요. 제일 황당했던 거는 제가 80년대 모델을 가지고 가서 줄 좀 맞춰달라고 한 적이 있는데 직원이 하는 얘기가 줄을 맞추시려면 저희한테 오버홀을 맡기셔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국내에서요? 네, 국내에서요. 줄 길이 조정 좀 하려는데 오버홀이요? 오버홀은 몇십만 원 내고 시계를 맡겨야 되는데 줄을 맞추는 거랑 도대체 무슨 상관인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뒤에 해외여행 갔을 때 그냥 보이는 롤렉스 매장 들어가서 줄 좀 맞춰달라고 얘기하니까 5분도 안 돼서 줄도 맞춰주고 무료로 시계까지 닦아서 주더라고요. 롤렉스는 거의 다 딜러십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매장마다 경험의 차이가 클 수도 있다는 점은 이해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국내에서 딱히 좋은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좋은 점수는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2점 주겠습니다. 장점부터 보자면 오메가 서비스 센터의 장비와 프로세스가 스위스 본사 기준과 동일하게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즉 서비스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표준화되어 있다는 평가가 많아요. 특히 지금 오메가가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코엑슈얼 무브먼트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무브먼트는 국내에서도 오버홀이 가능한 상황이죠. 비용도 롤렉스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공식 보증이 적용되고 전반적으로 서비스 만족도도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단점은 서비스 속도가 롤렉스보다는 다소 느리다는 점이고 특히 스위스에 보내야 하는 경우는 최대 6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메가가 오리지널 부품을 고객에게 돌려주지 않는다는 건데 이건 고객이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브랜드 입장에서는 부품이 유출돼서 재조립 시계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막기 위함이겠지만 그 책임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거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점 주겠습니다. 저도 오메가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 주변에 오메가의 수리를 맡기신 분들한테 좀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불편한 점도 없었고 그분들에 한해서는 특별히 뭐 늦어지거나 한 점이 없었다 해서 제가 맡겨보진 않았지만 주변들의 이제 자료들을 리서치해본 결과 뭐 특별히 나쁘지 않았다 싶어서 저도 한 7점 주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롤렉스 서비스 센터의 장점은 오메가보다 조금 더 빠르다. 그러니까 뭐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다른 브랜드에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당연히 이 정도 수준으로는 해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장점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 그럼 남는 건 단점밖에 없는데 뭔가 고객 커뮤니케이션에서 좀 단방향적인 느낌이 있어요. 뭐 일방적인 통보라든지 선택권도 좀 제한적이고 그리고 참 아쉬운 부분이 오메가와도 동일한데 수리를 받고 나면 그 교체 부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 롤렉스 서비스 센터에 참 큰 사건이 하나 있었죠. 2023년도에 있었던
다이얼 게이트.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시계를 서비스 맡겼더니 롤렉스 코리아에서 가품이라 다이얼을 새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했었던 사건이죠. 근데 알고 보니 다이얼은 정품이었고 오히려 서비스 센터 측이 다이얼을 망가뜨려 놓고 이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초기에는 롤렉스 코리아는 약 2천만 원 수준의 보상을 제안을 했다가 언론이 잠잠해지자 보상금을 500만 원으로 줄이고 비밀 유지 계약서까지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잘 버는 시계 브랜드가 본인들의 실수로 고객의 유산을 망쳐놓고 그걸 덮으려다 걸려서 돈을 좀 아껴보겠다고 이렇게까지 한 거는 솔직히 전 좀 역겹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수리범이나 부품 교체를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례, 오리지널 부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불만도 꽤 많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서비스를 맡겼을 때는 문제 없었고 대부분의 고객들도 무난하게 서비스를 받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고객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서비스 후 시계를 세세히 점검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게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전 점수 3점 주겠습니다. 저도 이견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을 좀 많이 앞에 말씀을 못 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롤렉스가 워낙에 애초에 잘 만든 시계다 보니 고장도 잘 안 나고 또 수리를 해서 왔을 때도 이제 워낙에 튼튼하게 잘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은 점수 더 줘서 4점 주겠습니다. 오메가의 시계는 스펙만 놓고 보면 업계 최상위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행 모델들 중에서도 15,000가우스 내자성을 갖춘 제품들이 정말 많죠. 조지 데니얼스의 기술을 기반으로 오메가는 코엑시얼 이스케이먼트를 대량 생산에 성공한 유일한 브랜드입니다. 이 시스템은 대부분의 브랜드가 사용하는 전통적인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보다 마찰이 적고 에너지 효율이 높아 정확도를 좀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오일 사용량이 적어 오버홀 주기도 그만큼 더 길어집니다. 또 몇 년 전에는 스파이레이트 시스템을 발표했는데 케이스를 열지 않고도 사용자가 전용 조정 툴로 헤어스프링의 강성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구조입니다. 아직 대량 생산 단계는 아니지만 이런 신기술을 꾸준히 개발하는 모습은 오메가가 워치메이킹을 진지하게 발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메가는 하이엔드 브랜드에서 주로 만드는 미니 리피터나 뚜르비언 같은 복잡한 시계도 만드는데 이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기술도 구현할 수 있다라는 기술적 자신감을 보여주는 행보로 생각합니다. 물론 롤렉스도 원한다면 하이 컴플리케이션 시계를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하지만 대량 생산이 어렵고 브랜드 방향성 그런 시계를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것이지 못 만드는 건 또 아니고요. 저는 오메가가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기술, 내자성, 정밀도 같은 요소들을 꾸준히 발전시켜 온 점에서 기술력 부분은 저는 10점 만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전반적으로 저도 말씀하신 오메가가 이 시계 산업에 대해서 공헌한 부분 참 높게 사고요. 특히 코엑시얼 부분 초반에는 좀 말썽이 많았지만 지금은 너무나 안정화됐고 대량 생산이 가능한 기술력이라는 점 참 높게 삽니다. 하지만 10점을 주기에는 게임 체인저 같은 역할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그런 발명에 대해서 10점까지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긴 해요.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9점 주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롤렉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롤렉스의 기술력, 저는 이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튼튼하다. 롤렉스만큼 튼튼하고 서비스를 자주 받지 않아도 되는 시계는 저는 이 럭셔리 시계 시장에서는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곧 저는 기술력의 정점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양히 경험해보시고 오래 경험해보시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유저분들은 충분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게 바탕이 되려면 그 모든 롤렉스의 개발과 기술 집약적인 그 테크놀로지가 그 시계 안에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거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개발한 다이나펄스 이스케이프먼트, 전통적인 스위스 레버 이스케이프먼트를 대체하기 위해 롤렉스가 2025년도에 개발한 시스템으로 올해 등장한 랜드 드웰러에 처음 적용이 됐죠. 이제 저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좀 겪을 수 있겠지만 대량 생산에 성공을 하고 다른 시계들에도 적용이 순차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개의 이스케이프먼트 휠이 하나의 레버를 순차적으로 임펄스를 전달하는 독특한 구조를 사용하며 밸런스 휠로 전달되는 에너지를 좀 더 부드럽고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리고 파라크롬 헤어스프링, 이제 특유의 푸른 아노다이징 처리에 의해 형성되는데요. 헤어스프링을 온도 변화, 강한 자기장, 충격에 강하게 만들어서 더욱 안정적이고 정확한 시간 유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렇듯 눈에 띄지 않아요. 근데 이 시계가 높은 정확도 그리고 튼튼함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개발들이 좀 주가 되는 거죠. 그런 거에서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컴플리케이션 시계를 안 만드는 거지 못 만드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항목에서는 9점 주겠습니다. 저는 이것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롤렉스는 시계 업계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완제품을 만드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설계 완성도,
조립 공정, 품질 일관성 등 거의 모든 항목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는 브랜드고 인하우스 생산율이 사실상 거의 100%에 가까운 수준이죠. 케이스, 무브먼트, 브레이슬릿 등 대부분의 부품들을 이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구조 전체가 견고하게 맞물린 느낌이 납니다. 직접 롤렉스를 차본 분들이시라면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 야, 잘 만들었다 라는 감각이 바로 오죠. 다만 롤렉스는 내구성, 구조적 안정성, 정비 용이성을 우선시할 뿐 워치메이킹 기술 그 자체의 혁신성 면에서는 선두주자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물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올해 새롭게 선보인 다이나펄스 익스페리먼트는 드디어 롤렉스가 기술적으로 진일보하고 있구나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을 보면 정확도가 롤렉스가 주장하는 만큼 향상된 것은 아니다라는 평가도 있어요. 이 기술이 탑재된 랜드 드웰러 자체가 아직 공급량이 적고 시장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검증이 아예 안 된 상태죠. 이 기술의 핵심인 정확도 개선을 위해 무브먼트가 더 빠르게 작동하면서 부품 마모와 파워 리저브 감소는 피할 수 없고 기존 무브먼트들에 비해 구조가 복잡해서 서비스 비용도 더 높아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따라서 단순히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고 해서 롤렉스에게 박수를 치기에는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저도 똑같이 9점 주겠습니다. 결국 점수로만 봐도 오메가와 롤렉스 막상막하네요. 제가 매긴 총점은 오메가 54점, 롤렉스 51점으로 오메가가 약간 높았습니다. 역사와 기술력 그리고 서비스 측면에서는 오메가가 조금 더 진정성 있다고 느껴졌어요. 네, 저는 반대로 롤렉스가 55점, 오메가가 53점으로 나왔네요. 역시나 기술력은 인정하지만 브랜드 이미지와 가격 유지력은 역시 롤렉스를 따라가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메가의 승으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사실 각 항목의 비중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 결과에 100% 공감 못하실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특히 저희가 매긴 점수가 가격 유지라든지 브랜드 컬렉션 이런 부분이 상한선 없이 저희가 자유롭게 점수를 매길 수 있었다 하면 훨씬 더 롤렉스가 저는 높은 점수가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매장 경험과 서비스 같은 부분은 국내 환경의 영향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저와 션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종합한 결과이니 재미로만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둘 다 오메가 롤렉스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라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해 생기실까봐 저희가 각자 소유하고 있는 제로님은 롤렉스, 저는 오메가 차고 나왔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오늘 저희가 토론한 항목들에 대한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경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